자, 이번에는요, 감정평가에 대해서 제가 지금서부터, 저희 시계 빠르네. 15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30분만 수업하고 끝낼게요. 자, 먼저 우리가 이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7문제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많게는 8문제가 출제가 될 건데요. 자, 우리가 이 감정평가의 기초 이론서부터 제가 들었는데 첫 번째 문제가 시험에 어떤 게 나오냐 하면 용어에 관련돼서 묻는 문제가 시험에 제일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꼭 아셔야 돼요. 알겠죠? 자, 먼저 첫 번째서부터 들어갑니다. 감정평가란 에다 밑줄. 그 다음에 경제적 가치에다 밑줄이 거져 있죠. 그 다음에 거기 시장가치라고 나와 있나요? 자, 이 시장가치 좀 이따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가액에다 동글뱅이. 그럼 우리가 이 감정평가는 뭐니?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것을 가격을 화폐로 나타낸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콕 집어서 얘기하면 감정평가가 뭐야? 그러면 가격으로 나타낸 거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시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 첫 번째 질문으로 자, 다음 용어에 대한 설명에다 옳지 않은 것은 해서 나오는 그 지문 속에 나오는 애들이 누가 나오는지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과거에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시장가치, 기준 시점. 이거는 그냥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얘네 둘이는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서브에다가 적어놨잖아. 시장가치하고 뭐라고 나와 있다? 기준 시점이라고 적어놓은 거 봤어요 지금? 그러다 밑줄. 그러면 시장가치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한번 볼게요. 통상적인 시장이라고 나온 거 있죠. 그러다 밑줄.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통상적인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장을 얘기하는 걸까? 통상적인 시장은 뭐를 하는 거예요? 전문적인 시장? 아니야. 일반적인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혹시나 앞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냐면 전문적인 시장에서 이렇게 해서 고쳐서 나왔단 말이야? 틀린 거야. 이건 통상적인 시장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통한 당사자라고 그러는데 전문가들을 얘기하는 걸까? 아니야. 내가 사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자야. 자, 하나 물어볼게요. 내가 지금 된장찌개를 끓이려고 그래. 그럼 된장찌개에 뭐가 들어가지? 자, 된장. 그 다음에 된장만 넣어? 두부도 나고 호박도 들어가고 뭐 이것저것 들어가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정통한 당사자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내 말 틀렸어? 맞지? 그러면 정통한 당사자는 내가 사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팔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무슨 석박사를 나온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보시게 되면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돈을 주고 사잖아. 맞죠? 우리가 내가 예를 들어서 두부를 산다. 그러게 되면 두부도 여러 가지가 있더만 보니까 열 몇 가지가 있더만. 맞죠? 뭐 손두부, 찌개두부 뭐 많더만요. 같은 두부 아닌가? 아무튼 뭐 찌개두부하고 뭐 다른 게 있는가 봐.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시장가치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기준 시점은 가격조사를 뭐 한 날이야? 완료한 날이라는 거 이제는 아시겠죠? 감정평가의 모든 것은 무슨 시점으로 한다고요? 기준 시점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들어서 알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기준 시점은 뭐라고 했어? 시작. 가격조사를 뭐 한 날이라고 그랬지? 완료한 날이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예제 사례에도 보게 되면 5월 2일서부터 5월 4일 이렇게 해놓은 거 보이시죠? 그래서 4일날 가격조사를 완료했잖아. 맞지?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가격조사를 뭐 한 날? 완료한 날. 이해 갔어요? 그래서 우리 용어에 대한 설명 시장가치나 기준 시점은 꼭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평가 주체라고 나온 거 있죠? 자, 주체별 에다 밑줄. 자, 그러면 주체가 누가 하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작. 공적 평가. 그러면 나라에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나라에서 뽑은 사람이 하는 경우가 있잖아. 그럼 나라에서 뽑은 사람이 누가 있어? 감정평가사. 이 사람이 하는 것은 공인평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공인중개사가 감정평가한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에요. 알겠죠?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공인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평가서를 얘기한다. 그 다음에 강제성 여부에다 밑줄. 자, 강제성이라는 얘기는 꼭 해야 되는 거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그러면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꼭 해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 국가에서 재산세를 매기기 위해서 우리가 개별 공시지가를 매기잖아요. 맞죠? 그런 거 행위라든지 또는 상속 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토지 수용에 관련돼서 보상평가를 해주는 경우도 있죠. 이런 건 필수적이다 이렇게 하는 거지만, 임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알고 싶어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어느 정도 됐는지 이런 것들은 사적인 거 맞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경우도 있잖아. 나는 지금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저 임야하고 바꾸려고 그래. 그럼 아파트는 아파트 나름대로 기준 시점 현재의 기준 시점으로 해서 다시 감정가를 받아야 될 것이고, 임야는 임야 나름대로 지금 현재 시점에 감정가를 구해야 되는 거 맞죠? 이건 사적이야 공적이야? 사적이야.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 이런 것들은 시험에 안 나와. 쉬우니까. 알겠어요? 근데 알아야 되겠죠, 일단은. 그 다음에 지금서부터 중요하니까 잘 들어야 된다. 거기다 평가 조건에다 밑줄. 그러면 첫 번째가 현황평가라고 나온 거 있죠? 현황평가는 뭐냐면 있는 그대로, 지금 현재 있는 상태로 평가하는 것을 현황평가야. 어려워? 그래서 안 나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나온다 하면 그냥 편안하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애들은 누구냐면 조건부하고 기한부야. 거기다가 묶어놓고 별표 2개. 나 같으면 이렇게 내. 알겠죠? 그럼 조건부에다가 뭐라고 쓰냐 하면 밑줄 긋고 불확실이라고 옆에 나와 있지. 거기다 동글뱅이. 그 다음에 자 기한부라고 나온 거 있지. 거기다가 확실에다가 동글뱅이. 자, 그래서 말장난을 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선생님 꼭 알아야 돼. 자, 다시 조건부는 불확실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뭐뭐 된다면 이런 얘기는 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야. 내가 되었다면 이런 얘기지. 내가 로또에 당첨이 된다면 이런 얘기는 로또에 당첨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잖아. 맞지? 그러면 그건 뭐라고 그랬다? 조건부라고 한다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내가 로또에 당첨이 됐어. 알겠죠? 회사를 다닐까 말까 이거를 고민하는 건 뭐야 이거? 기한부야. 맞죠 이거? 그런 고민 좀 했으면 좋겠어. 알겠죠? 그래서 확실한 거. 이해 갔나요 이거? 자, 확실할 때는 뭐라고 했다? 기한부. 그 다음에 그 두 가지 시험 문제 잘 나온다 했어요? 꼭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소급이라고 나온 거 있지?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안 해. 이건 어떤 거냐면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소급 쪽 거슬러 올라가서 평가하는 거를 소급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소급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용어 설명은 조건부하고 뭐 기한부 꼭 기억해야 돼. 아까 내가 용어 분명히 설명 한 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이라고 나온 거 있죠? 여기는 별표 3개. 얘도 합쳐서 한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서도 다 중요한 문제지만 꼭 하나씩 넘어가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 평가할 때는 개별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게 원칙이라고 나온 거 있죠? 그 다음 밑줄. 자, 우리가 감정 평가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뭐라고 그랬다? 개별 평가 위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외가 있지. 자, 그럼 먼저 개별 평가 원칙이 뭐냐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개 들어봐요. 해외는 토지하고 건물을 한꺼번에 거래를 하고요. 한꺼번에 등기를 해. 근데 우리 동양에서 우리나라는 어떠냐면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등기하죠. 그 다음에 재산세로 따로 나오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마다 개별 등기를 하잖아요.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개별 평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건 바이 건으로 한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토지는 토지대로 건물은 건물대로. 이해가셨어요? 꼭 알아야 돼. 그럼 개별 평가가 원칙이라는 건 개별로 평가하라는 얘기야? 토지는 토지대로 건물은 건물대로. 이게 원칙이야. 알겠어요? 근데 예외적인 게 있지. 그게 뭐가 있냐면 일괄 평가야.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거기다 밑줄 좀 거볼게요.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된다라고 밑줄을 거주시고, 두 번째 용도상의 불가분한 관계라고 나와 있지. 용도에다가 동글뱅이. 용도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다 이런 얘기지. 우리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말 들어봤잖아. 그럼 용도의 다양성이 뭐지? 우리가 토지 같은 경우도 지목이 28개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땅도 자기 목적에 따라서 다르잖아. 과실을 심는다 그러면 과수원지, 건축을 한다 그러면 대지, 다 다르죠? 용도에 따라서 있다.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럴 때는 용도가 불가분하거나 일체로 되어 있을 때는 무슨 평가를 한다? 일괄 평가하는 거죠. 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용도가 주유소야. 그러면 용도가 주유소다라고 구분을 해놨죠. 이건 필지야, 획지야? 지금 이 용도가 주유소라 했잖아. 이거는 획지야, 필지야? 어떤 개념이야, 이거는? 필지는 지번이야. 내가 지번이야, 이거? 용도잖아. 그럼 이거 뭐라고 해야 돼? 획지야. 헷갈리면 안 돼. 알겠죠? 다시 획지는 용도에 따라서 하는 거야. 그 다음에 10번지, 11번지 하는 건 뭐야? 필지야. 까먹지 마요. 그러면 내가 주유소를 운영을 해. 근데 여기 지번이 10번지, 11번지, 12번지가 있는 거야. 이건 뭐라고 그랬어? 내가 지금 방금 필지야. 알겠어? 그 다음에 요거는 뭐야? 획지지? 까먹으면 안 돼. 이거는 얘네들은 자주 나오는 거야. 그럼 여기 봐봐. 자, 지금 지번이 지금 3개가 존재하는데 그 용도는 뭘로 다 쓰고 있어? 그런데 우리가 감정평가할 때 10번지 따로, 11번지 따로, 12번지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다 뭘로 쓰고 있으니까. 주유소로 쓰고 있는 거 맞지? 우리가 이렇게 이 3개의 지번을 갖는 건 용도가 하나잖아. 이럴 때 우리가 일체로 구분하기 애매모호할 때는 무슨 평가를 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일괄 평가를 한다는 거야. 같이. 이해가 안 나요, 이거? 그 다음에 구분평가라고 하는 거에 보면 가치라고 제가 써놓은 말 있지? 가치가 다르다 이런 말이잖아. 가치가 다를 때는 무슨 평가한다? 구분평가한다. 자, 그것은 이거야. 자, 잘 봐요. 자, 제가 이것은 무슨 평가라고 그랬어? 일괄평가라고 그랬어. 일괄평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제 그림을 담아야 돼. 자, 그러면 부분평가. 자, 이거는 지금 무슨 평가라고 그랬지? 구분평가라고 그랬지? 구분평가는 뭐를 달리한다고 그랬어?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보겠습니다. 자, 저층에는 상가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위에는 주택이 존재해. 맞아요? 가치가 다를까? 다르지? 어느 게 더 비쌀까? 상가가 더 비싼 거 맞지? 하나의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가치가 달라. 그럴 때는 우리가 뭐라 한다? 구분평가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괄평가와 구분평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를 공부하실 때 이론을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림을 담는 게 머릿속에 빨리 연상이 된단 말이야. 알겠어요? 꼭 알아야 돼.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부분평가라고 또 나와 있지? 그럼 부분평가에 대해서 자 알아야 됩니다. 부분평가는 이거 제가 옆에다 한국식이라고 적어놨죠? 좀 이따가 일본식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좀 알아야 돼. 왜냐면 예전에 과거 시험 문제에 부분평가 일본식에 대한 것도 비교 사례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알아야 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부분평가가 뭐냐면 부분적으로 평가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자 여기 보면 전이야 전. 알겠지? 전이야. 자 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번지는 10번지야. 그럼 제가 여기 전을 하고 있던 얘기는 뭔가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가에서 도로를 내겠대. 그래서 이만큼이 도로가 되는 거야. 그러면 국가에 나는 이만한 전이 뭐가 되는 거야? 수용당하는 거 맞죠? 이해 갔어요 이거? 그럼 이렇게 수용당하면 국가에서 보상을 해줄 거 아니야. 그럼 보상을 하려면 이 수용당하는 거에 대해서 무슨 평가가 일어나지? 감정평가가 일어나는 거 맞죠? 그때 우리는 이만큼의 부분적인 것을 평가한다 하여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부분평가라고 하는 거야. 이해 갔어요? 그래서 부분평가는 뭐냐? 수용당하는 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평가한다. 이런 거를 머릿속에 담아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1번식은 좀 있다. 1번식의 부분평가는 좀 있다 보자고요. 어떻게 들어가는지. 자, 그래서 거기 보시니까 제가 부분평가라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넘어가게 되면 전문성이라고 해서 나온 거 있지요? 찾았어요, 지금? 거기다 밑줄. 이거는 시험이 잘 안 나오지만 가끔 지문으로 나오니까 그냥 보고 하자고요. 우리가 이렇게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세 가지로 나눠. 1차, 2차, 3차로 나누는데 1차는 누가 하느냐면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우리 집 얼마 될까? 이런 얘기 하는 거 있지? 집사람하고 막 돈에서 우리 지금 우리 집 팔면 얼마 받을까? 막 하니까 막 전문가처럼 얼마 받겠지? 막 이런 얘기 하잖아. 앞집에 얼마에 거래됐대? 뭐 이런 얘기 하지? 이거는 우리가 1차라고 하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중개업소에 우리 공인중개사들이 평가하는 건 2차. 알겠어요? 3차는 누구야? 감정평가사. 알겠어요? 이런 거는 시험에 지문으로 가끔 나오니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라고 나온 거 찾았죠? 거기 보면 1번 방식이라고 나왔잖아. 그럼 여기 잠깐만 고개 들어봐요. 우리가 전에도 제가 이거 예전에 설명할 때도 1번 방식을 우리가 많이 배웠어요. 근데 1번하고 우리하고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1번 방식도 취하지만 미국의 영향도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6.25 전쟁 이후 지금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섞어서 하고 있는데 1번 방식은 뭐냐면 건축물 자체는 내용연수가 끝나게 되면 없어진다라고 본 거예요. 즉 건축물은 영속성이 있다라고 봤다 없다라고 본다? 없다라고 본 거야. 그래서 일본에서의 평가 방식의 기본적인 원칙이 뭐냐면 낮이야. 건축물이 없는 상태에서 평가한다는 게 일본 애들이 감정평가의 가장 기본적인 사상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낮이 상정평가라고 나와 있죠. 낮이, 즉 낮이가 뭐야? 건축물이 없는 땅을 낮이라 하잖아. 맞죠? 그래서 얘네들은 땅만 기준적으로 평가하는 게 일본 방식이야. 그래서 거기 제가 그런 말을 써놨죠. 일본에서는 독립평가를 하는데 뭐라고 써놨어? 시작. 낮이 상정평가라고 해놓은 거 봤죠? 그래서 얘네들은 건축물이 없는 상태를 전제로 해서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독립평가야. 근데 그 부분평가는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 볼게요. 일본식의 부분평가는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일본에서는 낮이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잖아. 낮이는 뭐라고 그랬지? 건축물이 없는 거잖아. 그래서 토지 자체만 평가를 하는 방식인데 이런 경우 있지. 자, 건축물이 뻐젓이 있는 거야, 이게. 오래됐어. 그런데 자, 토지는 3억짜리야. 토지는 3억짜리인데 자, 내가 낮이로 평가하려면 건축물을 뭐 해야 되지? 철거해야지만 낮이가 되잖아. 그래서 철거하는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니 했더니 1,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자 이런 얘기야. 그래서 철거비를 뺐으면 얼마가 나와? 2.9억이 나오는 거 맞죠? 그래서 거기 제가 뭐라고 써놨냐 하면 건부지를 평가할 때 철거비를 차감한 후에 평가를 한다라고 나와 있지. 그래서 2.9억이라고 써놓은 거 이해 가시겠어요? 철거비가 1,000만 원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고 난다면 이제 낮이가 되잖아, 건부지에서. 맞아요? 낮이로 만든 다음에 평가를 한다는 게 바로 걔네 일본 방식의 부분평가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건부지가 존재한다면 건물을 뭐 하고 나서 철거하고 나서 평가한다는 게 무슨 평가? 시작. 부분평가야. 이해가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합병이나 그 다음에 분할이라고 나온 거 조건부 평가라고 하는 거하고 아까 기한부라고 해놨잖아. 자, 여기 봐요. 보지 말고. 불확실, 조건부, 기한부. 조건부. 이거 모르면 안 돼. 물어봐야 돼. 자, 확실, 기한부. 틀리지 마요. 이거는 일본 방식과 똑같아. 그래서 거기 제가 그런 말을 써놨죠. 우리나라의 부분평가, 일본의 부분평가 내용이 다름을 주의하라. 이런 말 나온 거 있죠. 자, 우리나라에서는 부분평가가 뭐야? 토지 수용에 대한 거지. 그래서 수용된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 이게 바로 부분평가야. 하지만 일본 방식은 건부지에서 건물을 철거하고 나서 평가한다. 이게 바로 부분평가야. 다르지요? 꼭 알아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가치이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부동산 가치이론에 보게 되면 거기다 밑줄 좀 가볼게요. 부동산 가치는 장래에다가 동글뱅이. 장래 동글뱅이 했어요? 장래라는 얘기는 뭐지? 미래.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현재 가치로 환원한다 이런 말 나와있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환원이다 할인이다 이런 말 지겹게 들었어? 이게 무슨 뜻이야? 미래에 있는 금액을 현재 가치로 현재로 나타내는 거죠? 나누는 거야 곱하는 거야? 나누는 거. 그래서 가치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있는 금액을 현재로 따져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첫 번째 나오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던 게 가격과 가치에 대한 문제가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주려고 주는 문제야. 그래서 별표 3개야 이거. 가격과 가치에 대한 그 박스 나온 거 있지?
그래서 거기다가 묶음표 해. 1번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 해놓은 거 있죠? 그거를 묶음 표시해놓고 분명히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제 생각이에요. 그럼 여기 잠깐만 봐요. 먼저 기본적인 게 시험에 나오는 걸 골격대를 잡고 정리하고 끝낼게요. 알겠죠? 자, 그럼 여기 잘 봐요. 자, 제가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마이크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앞전에도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자, 근데 이제 우리 선생님은 마이크가 필요한 사람들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그럼 내가 마이크가 필요하다라면 사겠지. 그러면 내가 이 사는 사람이 자기가 마이크가 만족이 있어야지만 살 거 아니야. 그 만족을 제가 뭐라고 한다? 효용이라고 하는 거야. 다시 만족을 뭐라 한다고요? 효용. 그럼 이 마이크에 대한 효용이 높으면 경매 가격도 높게 부르겠지. 근데 마이크에 대해서 쓰나 마나한 사람은 그냥 싸게 부르겠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경매를 부르는데 1,000원, 2,000원, 3,000원 막 하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 1,000원, 2,000원이라고 불렀던 사람은 자기가 느끼는 효용도가 1,000원이란 얘기죠. 2,000원 사람은 2,000원밖에 안 되는 거야, 이 마이크의 만족도가. 근데 저 뒤에 있는 사람이 2만 원 이렇게 불렀어. 그럼 이 마이크에 대한 만족도가 얼마란 얘기야? 2만 원. 그러면 경매하는 사람이 낙찰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실제로 지급됐잖아, 지금 나한테. 그거를 우리는 가격이라 해. 근데 가치는 각각 느끼는 게 다르지. 그래서 가치는 여러 개가 존재하는 것이고 가격은 한 사람한테 갔잖아. 그래서 머릿속에 담을 게 가격은 실제로 뭐 한 거야? 지급된 거야. 그러면 지급되고 나서 시간이 계속 흘러가잖아. 과거야, 현재야? 과거야. 과거 속에 묻혀버렸잖아, 지금. 맞아요? 하지만 그 가치는 어떻게 돼? 계속 흘러가고 진행 중이지. 그래서 우리가 현재에 진행 중이다 그래서 가치는 현재야. 알겠어요? 그 점을 알아두시고, 아까 제가 가격은 하나고 가치는 여러 개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객관적으로 뭐가 있냐면 경매를 객관적으로 붙였잖아. 그래서 한 사람이 2만 원 딱 낙찰된 거 맞죠? 그 자리를 우리는 경매가 객관적인 자리 맞죠? 하지만 그 가치는 혼자서 느끼는 거지. 그래서 가치는 주관적이요, 가격은 뭐라고 한다? 객관적이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왔던 사례란 말이에요. 근데 제 생각에서는 여기가 가미가 될 것 같아서 나올 것 같아요. 자, 밑줄 좀 그어볼게요. 가격. 자, 교환의 대가에다 밑줄. 그 다음에 실제로 지불, 과거의 값, 가격은 하나, 화폐로 나타난 가격, 객관적. 이렇게 밑줄을 그어주시고요. 가치는요, 자, 현재 가치로 나타냈다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현재 값이라고 그랬고, 여러 개가 존재한다고 그랬고, 주관적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거기에 별표 2개. 가치는 단기적일 때 괴리한다고 그랬죠? 맞아요? 자, 그럼 여기 잠깐만 봐요. 아까 지금 마이크를 1,000원 부른 사람이 있고 2,000원 부른 사람이 있고 2만 원 부른 사람이 있잖아. 단기에는 일치가 안 됐지. 근데 2만 원의 낙찰을 봤어요. 그러면 이 다음번 이 마이크는 얼마서부터 낙찰이 시작이 될까요? 2만 원서부터 들어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단기적일 땐 뭐가 되고 괴리감이 생겼지. 서로 느끼는 효용이 다르니까. 맞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일치하는 효과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났던 게 단계는 괴리가 생겨야 되는데 일치하고 장기는 괴리가 생긴다. 이 말 바꾸는 문제가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왔어요. 알겠죠?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올 것이 있다면 이거가 나올 것 같아요. 가치와 가격의 관계라고 나온 거 있지요? 찾았어요? 그거 설명하고 끝낼게요. 알겠죠? 자,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는 1시간밖에 안 남았잖아요. 맞죠? 이 감정평가 부분이 엄청 넓잖아요. 그래서 좀 미리 좀 공부 좀 해갖고 오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이제 가격과 가치에 대한 것을 설명합니다. 자, 요거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꼭 알아두세요. 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가격과 가치에 대한 거 첫 번째 보게 되면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는 뭐라고 그랬냐면 사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그랬고 공급은 팔고자 하는 거 맞죠? 만약에 수요가 더 큰 경우에는 우리가 이것을 초과 수요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뭐라 한다고요? 초과 수요라 하는 것이고요. 반대로요. 수요하고 공급에서 공급이 더 크다면 그쵸? 이걸 뭐라 한다? 우리는 초과 공급이라 한다. 이런 것을 이미 경제론에서 배웠어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은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우리가 그래서 경제론에서 처음에 배웠던 게 수요 법칙과 공급의 법칙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수요 법칙과 공급의 법칙이라 했고 양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 뭐라 했지? 균형의 법칙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질문,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였다면 알겠습니까? 가격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자, 이런 얘기죠. 자, 한번 볼게요. 사려는 사람이 많아. 사려는 사람이 많아. 이런 얘기죠. 양을 제가 적어놨어요.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됐지? 올라가. 이거 맞지? 무슨 법칙이야 이거? 균형의 법칙.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초과 공급도 들어가 보자고요. 자, 초과 공급은 자, 공급량이 많아. 이런 얘기잖아. 가격이 어떻게 돼? 떨어져. 이해가 안 나요? 이것은 이미 우리가 경제론에서 다 배웠습니다. 그럼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다음 가격과 가치에 대한 설명이다. 자,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였을 때 뭐에 대해서 가격과 가치에 대한 것을 분명히 설명으로 나올 것 같아. 나올 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가격과 가치 중에서 누가 더 클까? 이런 얘기야. 이게 중요한 문제야.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이거를 여기까지는 이미 다 아는데 이것을 몰라서 틀리고 나오는 경우가 많을 거다 이런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것을 제가 헷갈리지 않게 설명을 달아드릴 거니까 설명 머릿속에 담아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아파트가 있어요. 자, 분양가가 3억입니다. 다시 분양가가 뭐라고요? 3억이야. 자, 이 분양가를 우리는 가치라고 생각을 하세요. 다시 분양가를 뭐라고 생각한다? 가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가치는 가치일 뿐이죠. 왜? 단기적으로는 괴리가 일어난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얘네 때문에 그래요.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수요하고요. 자, 공급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수요가 많아. 무슨 수요? 초과 수요가 나오는 거 맞지?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지? 사려는 사람이 많아. 맞지? 가격이 올라가. 자, 볼게요. 자, 여기 1000세대야. 그래서 분양가를 3억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 몰리는 청약자들이 10,000명이나 돼. 10대 1의 경쟁률이죠. 가격이 어떻게 돼? 올라가지? 피가 붙잖아. 맞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자, 얘는 가격이고, 자, 얘는 가치고, 가격이 3.3억에 자, 실제 거래가 됐어. 피가 붙었네. 맞죠, 이거? 그러면 이건 실제로 지급된 사례잖아. 누가 더 큰 거야? 가격이 더 큰 거 맞죠? 아하. 그런데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잖아. 초과 공급인 경우. 자, 이 동네에 얘만 분양을 한 게 아니라 뭐 현대니 삼성이니 여러 군데서 분양을 한꺼번에 동시에 해서 미분양 상태가 일어났어. 초과 공급이 미분양 아니야? 맞지? 그러면 이 아파트 3억에 분양을 했지만 사려는 사람이 없으면 건설회사들이 어떨까? 아파트 가격을 내릴까? 올릴까? 내리지. 내리잖아. 그래서 아까 공급량이 많아. 가격이 떨어지는 거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2.5억에 실제로 거래가 되었다. 이해 갔나요? 그러면 이때는 누가 더 큰 거야? 이해 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머릿속에 좀 담았으면 좋겠다. 내가 보는 견해에서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가격과 가치에 대해서는 그냥 박스에 있는 내용만 물어봤는데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여기까지를 싸잡아서 같이 물어볼 것 같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그 부동산의 가격서부터 해서 뒤에까지 볼 거고요.
부탁드릴 게 있어요. 그 끝자락에 보면 부록이 나온 게 있거든요. 찾았어요? 이 부록은 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가격 공시에 관련된 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감정평가에 대한 규칙이라고 나온 거 있죠. 요거를 수시로 좀 읽어주세요. 여기에서 몇 문제를 건질 수 있냐면 가격 공시하고 감정평가 규칙에서 잘 봐요. 감정평가에서는 계산형 문제가 두 문제가 나오거든요. 우리 선생님들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감정평가 두 문제 나오는 거 포기하는 사람 대딱 많아. 그럼 나머지 5문제 정도는 이론을 맞춰야 되잖아. 그러면 이거 읽어야 돼. 알겠어요? 그 안에서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있어. 여기 봐요. 출제자들이 들어갈 때 뭐를 주냐면 참고서 이런 거 외부 참고서를 절대 못 가지고 들어가. 그러면 얘네들이 뭐만 가지고 가냐면 법령집만 들어간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거 보고서 출제를 해. 부록 가지고. 그리고 이거 가지고 책을 쓴 거예요. 저자들이. 그래서 여기에서 출제가 나오니까 알겠어요? 틈나는 대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가격 공시에서 한 문제 알겠어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 규칙에서 4문제 정도가 출제되니까 꼭 머릿속에 담으셔야 된다. 부록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